데포지션 고급 기술. 첫 번째는 사전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잘 준비를 해서 데포지션에 잘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제권, 시간을 잘 통제를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잘 하고 그 데포지션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낯설고 또 질문 내용도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도 불편한 것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그만큼 끌려가기보다는 주도권을 갖고서 전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데포지션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서에 관해서 증언을 할 때 어떻게 증언을 하는가. 그 법원에서 증거가 다뤄질 때 몇 가지 뭐 증거들이 사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증거는 두 가지. 문서 그리고 증언.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또 어떤 문서가 있어서 그 문서가 증인의 말을 하고 맞는다. 또는 어떤 문서에 있는 내용을 증인이 나와서 확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증거가 최소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카무라상하고 만나서 뭐 도시바라고 하는 회사에서 회의를 했다. 그렇게 내가 증인이 증언을 하고,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나오고, 그 회의록에는 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 회의록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격 담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그러한 정황이 포착된다. 그럴 경우는 봐라, 당신이 그날 참석도 했고 회의에 나카무라상도 그때 와 있었고, 회의록에도 당신들 이름 둘이 써 있었고, 당시에 회의록 내용을 들춰보면은, 또는 뭐 제3의 인물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볼 때는 그 회의에서 이러한 뭐 가격 담합에 관한 내용들이 오갔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증거가 점점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다. 뭐 그랬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뭐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성립이 되고, 그 또 문서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뭐 점점 그 증거가 나를 옥매는, 또는 우리 회사를 옥매는 그러한 정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문서를 볼 때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문서를 넘겨주면, 보통 이제 문서를 넘겨줄 때 그것을 증거물이라고 부릅니다. exhibit. 증거물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원고 증거물 1번, 2번, 3번, 4번, 또는 증인의 이름을 불러서 뭐 킴 1, 킴 2,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증거물 번호를 매기는데, 증거물을 건네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서류를 봐야 돼. 이 서류를 딱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작성된 건지, 누가 작성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뭐 다른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게 없는지, 이 문서는 한 묶음으로 온전한 문서인지. 그러니까 가끔씩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지 않았던 문서가 여기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자료를 쫙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뭐 그 평가서, 기술 평가서라든가 아니면은 기술 보고서, 그런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을 수가 있어. 마케팅 자료인데, 근데 내가 딱 보고서 이거 마케팅 자료고, 딱 앞에 보니까 뭐 사장까지 올라가고서 승인을 받은 그러한 자료다. 그럼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했고, 이건 사장도 보았고 승인을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한단 말이지. 나중에 딱 보니까 기술 보고서가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기술 보고서 보고서 당신들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벌써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뭐 최상급자들 그러니까 뭐 사장도 읽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 그때 모든 것을 알면서 그래도
특허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된 묶음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 20장짜리 서류인데 문서가 뭐 한 17장, 18장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장이나 석 장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장이나 석 장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17장이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일부러 그 증거물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적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요점은 서류를 볼 때 한 페이지 이상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증거물로 갖고 나왔을 때는 여하튼 자기들, 그러니까 저쪽 공격 쪽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돼서 추려서 나왔을 테니까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을 더듬어서 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떠한 서류가 나왔을 때 그 서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것은 그 서류를 읽어주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술 보고서다. 그러면은 서류 딱 주고서 이 서류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이 서류에는 뭐 기술 보고서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작성자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김아무개라고 써있네. 이거는 왜 작성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김아무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추측을 한번 해보시라고. 난 추측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술 보고서는 왜 작성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기술을 보고하기 위해서 기술 보고서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용을 읽어주는 차원에서 문서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뭐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이것이 또 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을 해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작성했던 자료라 그래도 역시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또는 내가 왜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다른 특정 테이블이나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사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면 저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는 어떤 축척성 발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대로 읽어줄 수만 있으면 그냥 읽어주면 딱 좋고, 아울러 통제권하고 맞물리는 개념인데, 이 서류를 읽을 때 만약에 서류가 두껍다, 예를 들어서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서비스 매뉴얼이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서비스 매뉴얼이 뻔한데 왜 한 장씩 넘겨보냐 이거죠. 그런데 내가 한 장씩 넘겨본다고 해서 뭐라 그럴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것은 서비스 매뉴얼인데 당신네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작성자가 누군지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82페이지로 가서 그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좀 서두를 수는 있어요. 질문하는 변호사가. 하지만 좀 느긋할 필요가 있어. 증인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 사람 페이스에 말려갖고서 빨리 움직여야 돼. 100페이지짜리면 내가 100페이지 한번 보겠다 이거지. 물론 이제 한 장 한 장은 다 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쭉 훑어보더라도 최소한 이물질이 없다라는 것, 다른 페이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있는 거 확인하고, 또한 중요한 페이지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도 내가 87페이지만 볼 필요는 없어요. 특히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은 앞 페이지 몇 장 더 봐야 되고 뒷 페이지 몇 장 더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콘텐트 목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 다른 내용들을 함께 봐야 될 수도 있고, 이 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페이지 87을 보고서 그림 2-3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만 가지고 이거 갖고서는 답하기 힘듭니다. 아니면 이 앞뒤 페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다그치기 시작하면은 그냥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앞뒤 장을 몇 장을 넘겨봐야겠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못 주겠다는 말은 못 한단 말이죠.
난 당신한테 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 그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와서 있다. 아니 그 그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라는데 왜 딴 페이지를 보냐. 그러시고 오빠가 지르면은 난 이 그림만 보고서는 답변할 수가 없다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시간을 줘야 돼. 왜냐?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이 서비스 매뉴얼을 보고 또는 이 서비스 매뉴얼에 나와 있는 페이지 87의 그림 2-2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오라고 이미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이 요구를 한 그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고 앞뒷장을 보고 싶어야 했던 건데 저쪽에서 보지 말라 아니면 시간을 안 주겠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문서를 보는 방법이고 또 문서를 사용해서 내 주도권을 지키는 통제권을 갖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또 제가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서 뭐 질문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논리적으로 공격도 하고 또한 뭐 조롱도 좀 하고 아니면은 뭐 바보인 척, 뭐 가치부전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 증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호적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한국말도 조금 하면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몇 마디 이제 한국말도 배워갖고 와서 질문을 하고 친절하고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적의 개념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약점이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아갖고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 사람은 벌써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고 자료를 가지고 와갖고서 나에게 물어보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역시 나의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소송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나로부터 나의 회사에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발라도 역시 적은 적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경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경계를 누그러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데포지션에 있어서 고급 기술이에요. 인간관계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닌 어떤 새로운 상당히 인공적인 설정하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 사람은 내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급 기술에서는 사전 준비를 잘 하고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서 상황을 운영해 나가고 문서를 볼 때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보고 문서에 대한 해석은 해주기보다는 문서를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 상대에 대해서 경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드밴스드 된 데포지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그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고급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데포지션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미지를 최소화한 그런 데포지션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